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었나? 지원 사업을 선정이 됐어요. 이번에 선정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꼭 필요한 투자 유치 방식이에요.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만 꼭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특정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거나 개선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자가 꼭 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원 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을 만한 팁 3가지를 좀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위에 맞는 기획을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수많은 컨설팅이랑 떨어짐을 경험해 봐야지만 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가를 함에 있어서 2천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하면 2천만 원에 맞는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인데 마치 2억짜리인 것처럼 계획서를 쓰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업 예산에 맞지 않는 기획이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를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사실 이미 나머지 기기나 이런 거 다 있으셔야 되고 뭐 끼케야 간판 아니면 뭐 광고 혹은 뭐 패키징 2천만 원이면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보증금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비용 다 넣고 기계 집기들 다 넣고 하면은 뭐 1억은 그냥 거뜬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그거는 맞지 않는 계획서예요. 애시당초에. 일단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는지를 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가 있어서 아들이 빵 사 먹고 싶다고 1,000원만 달라고 하면 그래 빵을 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겠지 하고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아들이 빵 사 먹게 1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초등학생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가 돈을 달라고 했나? 갈취하나? 왜? 안 맞잖아.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가 혼자서 10만 원짜리 빵을 사 먹는다는 게. 이런 것처럼 투자도 똑같아요. 지원 사업을 쓸 때 2천만 원짜리라고 했으면 2천만 원 예산에 맞게 기획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막 우주선 개발하겠다 2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획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선정될 때 컨설턴트 분이 붙어주셔서 PM이 저한테 이제 계획서를 수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사업 계획서 잘 썼는데 왜 제가 수정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예산에 맞지 않는다, 너무 허황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되게 큰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쓰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내용을 막 쓰기 시작해요. 사실 막 쓰다 보면 갈 때까지 간다니까요. 건물도 짓게 생겼어. 뭐 세계의 모든 무역을 내가 다 하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막 몰입해서 쓰게 되다 보면 2천만 원의 예산을 뛰어넘는 내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이거 좀 너무 힘줬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특이사항이 없이 잘 패스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지원 사업은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써봤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00만 원짜리 뭐 1억짜리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써야지, 잘 써야지, 붙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적합성과 합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감각이 되게 무뎌요. 제 통장으로 3천만 원, 1억 이렇게 건드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땐 3천만 원 뭐 계획서에 그 3천만 원이 수준에 맞게 쓴다?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3천만 원을 본 적이 없으니까. 1억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돈을 만져봐야지만 그 돈의 중요성과 그 노동의 대가로 봤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저축인지 뭐 이런 감이 좀 올 텐데 어린 나이에 있는 사업자일수록 아이디어나 뭐 벤치마킹이나 너무나도 다 좋은데 레벨에 맞지 않는 계획서를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허황돼 보인다, 고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꼭 너무 힘주고 쓰지 말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보이게 쓰기입니다. 사실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너무 간과해요.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심사위원이 하루에 몇 개를 보겠습니까? 서류를 진짜 수도 없이 봅니다. 수도 없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빽빽이를 보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저 같아도 안 읽힐 거예요. 왜? 평가는 10분 안에 끝나지 발표는 1, 2분이고 막 요번에 제가 발표를 2분 안에 하라고 하고 질의응답을 8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분 안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니 2천만 원짜리 나한테 달라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2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2분 안에 설득하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2분이라는 시간은 거의 명분상 2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얼마나 잘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눈에 들어오게 보이게 작성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은 적으니까. 근데 2분 안에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되는 그런 계획서라면 좀 다르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AI가 없어서 글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야 이제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경험하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실패하고 붙어보고 막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저만의 개성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쓰다 보면 개성이 생기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AI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일이 쉬워졌죠. 하지만 AI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걸 입력하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획일화된 계획서처럼 보일 확률이 높아요. AI가 정리 잘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력적이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차밍 포인트를 끌어낸다는 거는 말이에요. 서류에서 명확함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AI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명확함이라는 거를. 내가 명확하게 행동하는 거지 AI가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률 기반이라. 왜냐하면 앞뒤 정황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AI한테. 모든 걸 완벽하게 입력했을 때 프로토콜이 완벽했을 땐 몰라도 애시당초 저희가 지금 AI를 쓰고 있는 게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씁니까? 가볍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충 나온 말 가지고 취합해서 짜집게 한 게 계획서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죽어라 쓰는 인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진정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계획서를 한번 정말 많이 보면 볼수록 느끼실 텐데 계획서를 쓸 때 단순하지만 정말 꼭 밑줄이라든지 혹은 진하기라든지 혹은 빨간색을 넣어놓는다든지 표를 다양하게 넣는다든지 사진을 넣는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굉장히 서류 중심의 노력을 기여해야지만 종이로서 판단을 하는 그 수많은 검증 과정에서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사업 계획서를 글만 빡빡하게 쓰는 건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그건 완벽하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PPT도 아닌데 한글에서 어떻게 잘 보이게 만드냐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이걸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융통성이 되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면접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딱 봐도 이거 부족해요 저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그 부족한 예산에 맞춰서 변형시켜서 작성을 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작은 비용이더라도 나한테 그냥 한 카테고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설계를 해야 돼요. 전체 예산을 사업계획에서 우리가 구조를 짤 때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8천은 내 돈이라고 하면 2천을 거기서 이렇게 받아온 거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억짜리로 쓰면 안 되고 2천짜리로 써서 붙여가지고 가져와서 내가 나름대로 활용하고 잘 끝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메인에 붙잡혀가지고 발목 잡히는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마치 메인 사업인 것처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 막 서류 사실 뭐 정산 서류 여러분들 이나라도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태미도 그렇고 써보면은 진짜 기가 찹니다. 정말 끔찍해요. 많이 써본 사람들은 융통성이 생겨서 사업 설계를 할 때 예산을 애시당초에 뭉탱이로 쓰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작은 비용이 안 나가고 크게 나가도록 다 그것도 설계죠. 마찬가지로 융통성이 얼마나 있느냐. 근데 결국에 융통성은 경험 아니겠어요? 알아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안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으면 실행을 못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려면 결국에 많이 트라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고 많이 떨어지고 많이 붙어보고 해봐야 되는 거다. 아무리 유튜브나 혹은 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말해주는 걸로는 정보가 될지는언정 그 정보만 가지고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사업 예산에 대한 융통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면접이 정말 중요한데 면접을 볼 때 보통 이제 대표자의 진정성이나 적합성 혹은 사업의 리스크들을 거기서 이제 재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서류 아예 안 봅니다. 그냥 저는 아예 안 봐요. 일단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이 돼서 심사위원이 몇 명인지를 일단 파악해요. 들어가자마자 심사위원이 몇 명인지 파악한 다음에 각 전공이 뭔지 유추해 봐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딱 보면 이 사람이 교수인지 기업인인지 혹은 어떤 공무원인지가 딱 티가 나요. 여러분 돌아다녀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저
저 사람 딱 공무원이다, 저 사람 딱 기업인이다, 저 사람 교수다, 이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비중에 맞게 머릿속에서 질문지를 다시 짜요. 아, 이 사람들 이걸로 문제 삼겠다, 이런 거를 대충 시나리오로 많이 써놨다가 머릿속에서 그걸 예상해서 발의를 시작해요.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번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이번에 딱 보니까 기업인들 숫자가 많았고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숫자는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한테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물어볼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전문성과 그리고 저의 문제를 얼마나 잘 직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제가 왜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이번 사업은 어떤 거고요, 어떤 것들이 장점이고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개요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개선하고 싶어서 이걸 작정했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왜냐? 거기 앉아있는 구성 인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재해석을 한 거죠, 그 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막상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떨려가지고 렉이 걸려요. 백지가 된다고, 머릿속이. 그런 것들을 짜집기를 진짜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암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랑 그냥 대화를 하게 돼요. 그 지경에 가야지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으로 트러블을 걸더라도 바로바로 대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점을 미리 살짝 공개해가지고 그걸 질문을 많이 유도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괜히 다른 이야기 안 물어보게, 말도 안 되는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리스크를 걸어놓고서 그 대응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그러니까 약간 미끼를 던지는 거죠. 거기에 시간을 태우면 다른 질문을 못하게 되니까 수월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대범주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몰라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킬이죠. 거기에 괜히 시간 걸리게 해가지고 지체시켜서 게임을 끝나게 만드는 거니까 아주 좋은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이처럼 사실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PR을 하는 건데, PR을 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한 게 있어요. 그리고 PR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얼마나 숙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봤느냐,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을 떠나서 자신감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이 사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예산을 완벽하게 사용할까? 혹은 트러블을 만들진 않으려나? 이런 기본적인 고민들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시행사 입장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거를 저 사람의 패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의 컨피던스를 보면서, 아, 이 정도면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결국에 사업의 확신이랑 거의 직결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도 있는데, 갔는데 되게 움츠러들어 있고 막 화들짝 놀라면서 막 이래버리면은 불안하죠. 그런 사람한테는 돈을 맡길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없더라도 못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잘하도록, 잘할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PR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자, 우선 오늘 이렇게 총 3가지 팁을 말씀드려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영상들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원 사업을 쓰는 게 뭐 쪽팔리고 뭐 어렵고 자신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PR하는 거는 분명히 언젠가 꼭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나는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꼭 해야 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순서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나 이제 이런 쪽으로 도움이 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저희 매장에 커피 한잔 하러 오십시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막무가내로 뭐 해외 수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그건 안 됩니다. 저 오늘 지원 사업 얘기만 했어요. 지원 사업 얘기만, 코트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원 R&D 이런 걸로 오시면 안 돼요. 저 지원 사업 얘기만 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단계에서요. 감사합니다.